자, 그 외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 보게 될 텐데, 이 방법들은 이러한 조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게 무슨 조사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어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고객 가장 관찰 조사. 우리 관찰법에서 나왔던 미스터리 쇼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고객으로 가장해서 관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실제로 조사하게 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 델파이 조사인데요.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조사라고 보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고 뭐 그것이 설문이 됐든 뭐 아니면 서술형으로 뭔가 의견을 받았든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피드백해 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점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델파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그래서 전문가밖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은 미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를 선정해서 전문가를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그 사람 의견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공유해요. 야, A는 이렇게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다면 C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피드백하고 다시 수렴하고 그 과정을 뭐 2에서 4차례 정도 반복되는데, 이 현실에서는 2차례 이상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전문가들한테 돌리고 피드백하고 다시 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2에서 4차례 반복한다. 자, 그 다음에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 기억해 주세요. 그래피. 에스노그래피는 사실 민속학이라는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참여관찰. 참여관찰의 다른 용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완전 참여자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여해서 관찰하고 집단 심층으로 면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 물론 자기 신분을 밝힐 때도 있고 밝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에스노그래피라면 좀 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같이 행동해 보면서 관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용어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제품 유치 조사라고 하는 HUT라고 하는 홈 유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품을 미리 집에 보내요. 그래서 한 뭐 2주가 됐든 열흘이 됐든 사용해 보게 하고 평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설문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보는 홈 비짓도 있지만 HUT 플러스 FGI, 뭐 HUT 플러스 FGI 이런 거 많이 해요. 시장 조사에서. 그래서 미리 보내주고 쓰게 하고 와서 의견 나누기도 하고 또는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문제 볼까요? 다음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 어떤 조사 방법입니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만족스러운 결과,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 무엇이냐? 델파이 기법. 참여 관찰에 대한 설명, 에스노그래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면접하기 때문에 양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질적인 자료가 많죠. 대규모 모집대한 기술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한 그 집단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사용하죠. 자,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출구조사 나왔어요. 출구조사는 대부분 양적 자료, 양적 조사이죠. 그래서 주로 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선거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조사이거나 혹은 뭐 ARS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6번째 나오는 상정가 차단 조사 라운드 CLT라는 걸 보죠. 상정가 차단 조사, 뭐 상정가에서 집중 조사하는 건데요. 상정가 차단 조사는 약 그 중규모의 표본, 그 뒤에 나오는 갱 서베이랑도 비슷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좋은데 둘 다 약간 중규모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G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뭐 세 그룹을 조사한다 해봤자 한 그룹당 8명이면 2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정가 차단 조사와 갱서베이는 이제 양적인 조사이긴 하되 좀 중간 규모의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양적 플러스 약간의 질적인 조사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상정가 차단 조사라는 것은 그 상정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도시 중심가? 뭐 강남역, 뭐 명동 한복판,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데다가 뭐 간이 부스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점가에서 차단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제품을 시음하게 한다든지 뭔가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반응을 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점가 차단 조사고요. 여러분들도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상점가 차단해서 반응을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갱서베이는 집단 조사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집단 조사라고 하면 집단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뭐 100명이든 뭐 하나급 뭐 50명이든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문지를 쫙 뿌리고 자 5분 동안 설문조사해 그래서 쫙 걷고 이게 집단조사입니다. 갱서베이도 집단조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집단조사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집단조사는 설문지 던지고 조사자는 이렇게 딴짓해요. 그러면 설문지 뭐 그냥 대충 팍 찍고 휙 다 나가죠. 갱서베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사 대상자를 조건에 맞게 FGI도 그렇듯이 철저하게 뽑아요. 이 갱서베이에 응답할 사람을. 그래서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이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자의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장 합시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장 이런 식으로 갱서베이는 굉장히 통제가 많이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의 조사가 가능해서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신제품을 처음 사용해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 같이 사용해보고 다 같이 평가하고 순서에 딱 맞게 그렇게 조사하는 게 갱서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은 전부 다 1차 자료예요. 그런데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 내용 분석법이 있습니다. 문헌 연구예요. 문헌 연구의 일종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헌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텍스트 자료를 얘기합니다. 텍스트, 문자로 그러니까 어떤 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 분석법은 여러 가지 문서화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되 그러나 문헌 연구의 어떤 일종이긴 하지만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오디오 뭐 이런 자료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는 게 바로 내용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질적인 자료들을 뭔가 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되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되 어쨌든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내용 분석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요즘 워낙 많이 하죠. 왜냐하면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유형들의 2차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 내용 분석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페이지 앞에서 보면 내용 분석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양적인 내용을 질적인 자료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막 터져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진짜 언어로 표현한 것을 공통적인 걸 묶어서 뭔가 계량화하는 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한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추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1번의 비개입적 연구다. 이거는 이제 개입을 한다는 것은 1차 자료인 거죠. 내가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고 내가 설문조사하고 이게 개입이에요. 개입적 조사예요. 비개입적 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개입하는 거 아니죠. 응답자가 막 쏟아놓은 응답자라고 보기보다 내가 관심이 되는 그 집단에서 막 나온 그런 자료들을 뽑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니까 개입하지 않아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본 추출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중에서 일부의 자료만 하지 전부의 자료를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번 표본 추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료 수집을 끝내면서 또 자료 수집 방법의 아주 중요한 설문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크게 3가지 방법, 관찰 얘기했었고요. 설문지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절로 설문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거의 조사 방법은 1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설문지 설계하고 그다음 자료를 처리하는 것까지 하면 조사 방법은 1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설문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설문지를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1차 자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수집 방법인데 제대로 된 설문지를 만드는 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설문지를 만들고 자료가 수집되면 막 아쉬워요. 아, 이 문항을 넣지 말 것.
말걸 이 문항을 뭐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늘 합니다. 한 번도 이 설문지는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설문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지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만들기 어렵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지 설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질문지라는 것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다목적성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준화된 양식이죠. 표준화, 구조화된 양식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그 질문지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용이하고 통계 분석, 자료 처리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죠. 그런데 표준화된 양식이 자료 수집,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면서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올바른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 어렵거든요. 자,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첫째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 용어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세 번째, 질문 순서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세요? 라고 하면 장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족도도 살짝 높아져요. 그런데 이 제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 제품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방금 단점 생각했으니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질문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막 받아요. 어쨌든 결국 표준화된 양식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표준화된 양식이 바람직하면서도 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질문지법에 대표되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면 어쨌든 질문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응답자가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응답자가 잘못 응답하는 게 결국은 오류죠. 그래서 지금 기억의 문제, 기억을 잘못해요. 기억을 혹은 다르게 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거나 잘못 기억할 경우 뭐 여담이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해석한 대로 내 맘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억이 서로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에 의해서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왜곡되는 경우.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나 뭔가 내 이미지랑 달라요. 내 이미지를 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뭐 가구 소득 이런 것도 그냥 살짝 올려요. 막. 뭔가 좋게 난 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응답을 할 때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말 몰라서 못 쓰는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모름 이런 거. 자, 질문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9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죠. 자, 첫 번째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내가 질문지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필요 정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해야 될 정보가 뭐지? 라는 걸 그냥 쭈루룩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진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나는 알고 싶은가? 쭈루룩 나열해서 그거를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질문지 유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질문지 유형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화조사를 할 거야. 그럼 질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보기문항 소수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면접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시각자료를 좀 만들어서 도움이 되게 보여줘야 되나? 온라인 조사를 할 거야. 그것도 역시 보여줄 수 있죠. 뭐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질문지 유형을 결정할 때 있어서 조사 방법,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뭔가라는 것.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질문 문항의 숫자도 바뀌고 질문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죠. 자, 이제 질문지 유형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별 문항들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필요 정보가 오겠죠?
개별 문항, 하나하나 문항의 내용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는 고객의 만족도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워딩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으로 만들까라는 것.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질문을 몇 개로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얻어야 되나? 그렇다면 수직 결과를 실제로 분석에 사용할 건가? 이런 거. 사실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응답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 맞나? 라는 것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개인을 조사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은데 사업체를 조사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연구자들의 욕심이 되게 많죠. 사업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자신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쫙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막 5개년, 뭐 5년치 무슨 뭐를 알고 싶고 막 이런 거, 뭐 응답자한테 그 사업체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거 막 나오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건가? 응답자가 경험을 한 내용인가? 그래서 우리가 개별 문항의 내용에서 응답자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험을 했나? 알고 있나? 라는 것 구별하기 위해서 여가 질문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가 질문은 이걸 스크리닝을 한다 그러는데 이 질문을 중간에 넣어서 해당하는 사람만 뭐 광고를 평가하게 하고 싶은데 광고를 봤어야지, 광고를 알고 있어야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봤냐, 알고 있냐 이런 여가 질문을 넣어서 해당하는 사람만 그것에 응답하게도 그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었어요. A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자 할 때 6개월 내에 이것을 사용해 봤냐 한 사람만 해내겠죠.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질문을 만들 때, 질문 내용을 만들 때 되게 모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도 너 이 제품 사용해 봤어? 라고 얘기할 때 나 10년 전에 사용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간을 딱 한정해 주는 거예요. 1년 내에, 뭐 3개월 내에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바로 세 번째죠.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알고는 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뭐 5개년치 뭐 회사에 뭐 영업이익률 막 5개년치 뒤져야 되잖아. 누가 그거 뒤져서 설문지 해줘요? 거의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기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볼까요? 69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어떤 질문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에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서 다음 질문은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판단하는 거 우리 여가 질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또 나와요.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응답을 꺼리는 위협적인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직 질문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가 그 응답을 하기 싫어한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응답자가 응답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을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바로 72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응답자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제공하기 싫어해요. 자신의 답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전 문제라든지 뭐 가족 생활, 뭐 정치 신념 뭐 이런 것들, 뭐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응답하고 싶어 하지 않다. 그러면 회피하고자 할 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중간 이후에 물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오면 처음부터 그냥 거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응답을 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그래서 회피하려는 질문을 응답에 별 문제가 없는 다른 질문 속에 사라락 끼워 넣는 방법. 그다음에 회피하는 행위가 네가 정상적이다.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들도 좀 응답하기 꺼려하지만 응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주체가 타인이라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한테 너 흡연해? 라고 물어보면 하면서도 자기의 이미지나 뭐 응답하기 싫어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요즘 네 친구들은 하냐? 뭐 이렇게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죠. 무기명으로 응답하거나 뭐 숫자나 문자로 표시한 카드, 뭐 말 그대로 객관식 문항으로 그렇게 하고, 뭐 중간점으로부터 이 위야 이 아래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응답하기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런 문항들을
어떻게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될 수 있는 무응답이 적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설문지 만드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질문지, 개별 문항 내용도 그렇고 필요한 문항 수도 되게 중요해요. 질문의 수.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질문은 하나의 문항으로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문항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항을 갈라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데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품 구매 이유. 너 그 제품 왜 샀어? 라고 했을 때 이거 기능이 좋아서, 뭐 디자인이 좋아서, 뭐 내가 찾던 사이즈여서 이런 거는 제품 속성에 대한 이유죠. 하지만 나 이거 그냥 뭐 그 홈쇼핑에서 봐서 샀어. 뭐 이거 뭐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이제 시연하는 걸 보고 샀어. 이런 거는 그 제품의 속성이 아니라 광고나 인지 경로 때문에 어떤 알게 돼서 산 거잖아요. 뭐 누가 소개시켜서 줘서 샀어. 이런 것들. 두 개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구매 이유에 그냥 한 문항으로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분리해야 돼요. 명백하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한 문항에서 하나의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하나 갖고 될까? 혹은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의 수가 나오면 그 질문 형태를,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결정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형태가 중요해요. 질문 형태는 크게 주관식, 객관식이에요. 자, 설문지에 주관식만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또 객관식에 익숙한 세대인데 그냥 무응답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설문지에 주관식을 많이 넣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이외에는 주관식은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주관식은 사실은 단답식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자유응답식은 정말 힘들죠. 무응답 엄청 많죠. 그래서 자유응답식 같이 뭔가 의견을 주저리 써야 되는 것은 무응답을 할 거를 예상하고 그래도 그중에서 써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자유응답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답식은 크게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답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설문지의 첫째 문항을 단답식으로 딱 주관식으로 해버리면 그만큼 관심도 있고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단답식 질문으로는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해서 최초 상기도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너 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그러면 뭐 초록 뭐 이렇게 딱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너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은 어디지? LG 트윈스. 뭐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너 뭐 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딱 그러면 한마디로 딱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탑 오브 마인드는 호감을 갖게 하고 많이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 상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보조 인지도인데 비보조로 딱 떠오르는. 그런데 객관식 문항이 되면 이제 보기를 나열해 주죠. 다음 중 네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체크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보조 인지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주관식 질문은 뭐가 없냐면 보기 문항이 없으니까 얘는 보기 문항을 추천하는. 우리가 보통 추천하잖아요. 추천에 의한 바이어스가 없어요. 다음 중 보기 문항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게 객관식인데 주관식은 보기 문항을 주지 않고 그냥 쓰게 하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바이어스, 편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당연히 너무 하기 싫죠. 주관식도 길어지면 자유응답식은 없음, 뭐 잘 모름, 뭐 이렇게 쓰고 남잖아요. 집계가 어렵고 또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의 무응답도 높아지고요. 또한 이렇게 주저리 자유응답식으로 뭔가를 쓰는 사람은 뭐 고학력, 고소득, 뭔가 이제 막 되게 막 그 정치적 성향이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써서 한쪽에 편중되는 경향은 있다라는 거, 응답 부담이 되게 가중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자유응답식으로 하면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어떤 소비자의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지만 그만큼 무응답도 많고 또 집계나 처리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우리는 객관식을 좋아하죠. 근데 객관식은 뭐가 문제냐면 보기 문항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보기 문항을 제대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객관식 문항에서는. 그래서 답안의 수를 몇 개로 하지? 특히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수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보기 문항으로 충분한가? 이런 것들 되게 문제여서 기타를 항상 더 추가하기도 하죠. 또 사람들은 내가 그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 보기 문항이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응답하는 사람은 나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안의 수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또 뭐 지금 이제 직접 불러주는 경우는 특히 더 좋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기로 제시된 답안 중에 하나만 응답하는 건지 해당하는 거 다 응답하는 건지 뭐 순서로 응답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명시해 줘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또한 이제 범주를 나타내는 객관식 문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주라는 게 뭐냐면 너 뭐 대형 마트를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중복돼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수준 같은 거 보세요. 소득 수준이 중복돼도 안 되고 반드시 한 그 응답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범주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보다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객관식 문항은 조사원들이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뭐 불러준다 그러면 막 빠르게 적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그런 문제는 없죠.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는 없지만 이제 추천에 의한 바이어스나 이 질문 순서, 그러니까 보기 문항 순서에 의한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답안의 배열 순서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팩트는 그러니까 사실을 응답하는 경우는 자기가 맞는 거를 고르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거, 뭐 다음 중 뭐 정책 개선에 대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번, 2번, 3번 쭉 나오면 읽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앞에 쪽 이렇게 써요. 그리고 숫자 척도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좋아하잖아요. 1, 2, 3, 4, 5 중에 3, 4 막 몰려요. 2, 3, 4에 몰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간 위치의 응답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객관식 문항은 찬반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문항도 있지만 어쨌든 보기 문항이 제시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76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개의 범주를 나열하는 거, 그다음에 평정식처럼 객관식의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척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평정식 질문.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그래서 3이 보통이고 1번이 뭐 주로 매우 부정, 완전 부정, 5번이 매우 긍정 해서 이제 평정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정식 질문이라는 것은 리커트 척도처럼 응답을 이제 강도를 나열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행렬식 질문은 똑같은 평정 척도를 갖는 것을 여러 개를 묶어서 공간도 활용하고 또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지금 예시를 보면 레스토랑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1, 2, 3, 4, 5 종업원 7절도, 청결도 뭐 이렇게 있는데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똑같은 그 척도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식으로 가로 세로 행렬식으로 보기에 되게 좋고 비교도 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이 행렬식으로 억지로 짜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2, 3, 3, 3, 3, 3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자, 객관식 질문의 가장 쉬운 거는 뭘까요? 바로 이분식 질문이에요. 이분식. 이분식은 뭔가요? yes와 no.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 더미 변수로 코딩을 하죠. 그런데 이분식 질문은 반드시 이분식 질문으로 질문하는 게 적합할 때만 질문할 수 있어요. 너 거기 가봤어? Yes, no. 그거 이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만 이분식으로 해야 돼요. 단점이 뭐냐면 이분식 질문은 딱 yes와 no밖에 없을 때, 딱 두 가지로밖에 없을 때 모호한 경우가 있으면 얘는 정보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바이어스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나중에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yes, no만 있으면 뭐라고 하지? 그래 모르겠다 yes. 근데 나중에 안 살 수도 있죠. 나 잘 모르겠는데 아이씨 no로 쓰자. no. 그러면 정보가 증가되거나 즉 살 사람들이 no라고 표현한 사람 중에서 일부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실제로 정보가 감소되어서 나오는 거죠. 또는 안 살 사람이 yes라고 하면은 실제 산 사람보다 정보가 오히려 증가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yes, no 이분식 질문은
둘 중에 한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답이 없을 때, 그럴 때만 yes, no를 합니다. 자, 이제 질문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4단계 정도까지 봤는데 또 간단하게 옆에 나와 있던 문항들을 좀 같이 보기로 해요. 7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응답자들이 응답을 꺼리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질문 자체를 조금 이제 돌려서 물어본다든지 뭐 행위 주체가 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질문을 대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 그래서 2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고요.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질문지의 개별 문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 하나에 한 문항. 그래서 당신은 올해 엑스레이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no. 그렇죠. 이분식 질문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처럼 당신의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아, 대놓고 물어보는 거 별로죠. 이제 뭐 구간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3번도 보세요. 극장에 가끔 갑니까? 규칙적으로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간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72페이지 문제를 볼까요? 개방형 질문. 우리가 개방형이 주관식이죠. 객관식은 폐쇄형 질문입니다. 객관식 질문, 객관형 질문, 오픈되어 있는 질문은 장점이 뭘까요? 탐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통계 분석이나 수량화는 어렵죠. 그 다음 페이지도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이용할 때 적합하지 못한 경우 어떤 걸까요? 개방형 질문은 숙련된 전문가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빙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쨌든 탐색적으로 이제 주관식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면접을 하는 경우는 자 객관식으로만 된 쉬운 설문지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 페이지 77페이지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 순서는 5단계 질문 용어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결정할 거니까 또 그 다음 단계 5단계부터 보면서 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